안녕하세요. 한국공대 게임공학과 역량개발 특강을 맡은 알렉스입니다. 저는 현재 N사에서 6년차 서버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역량개발 특강에서는 주요 기업의 코딩 테스트, 그 다음에 코딩 테스트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공부해서 주요 기업별 코딩 테스트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3장에서는 실전 역량 강화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우측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제가 임의로 나눈 코딩 테스트의 레벨 단위별 회사 이름입니다. 네, 뭐 구글부터 다들 들어보신 기업이시겠죠? 카카오, 아마존, 네이버, 삼성, 테슬라, 라인, 배달의 민족, 뭐 야놀자부터 해서 이제 스타트업들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들끼리 다 모두 다 코딩 테스트를 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딩 테스트는 어떤 걸 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또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제 코딩 테스트의 실제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뭐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에 대한 내용, 재기함수, 누적합 구현, 그다음에 뭐 그래프, 뭐 DFS, BFS라고 이제 너비 우선 탐색, 뭐 깊이 우선 탐색 같은 이런 트리를 순회하는 제한된 시간 안에 트리를 순회해서 원하는 값을 찾는 그런 자료 구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코딩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완전 탐색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제한된 시간 내에 탐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과 비트 마스킹이라 해서 이제 비트 연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프로그래밍에서는 비트를 적은 메모리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트 마스킹이라는 연산 기법을 통해서 프로그래밍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그리디라는 제한된 안에 가장 많이 보통 이 탐욕이죠. 한국말로는 탐욕인데 탐욕을 이제 코딩 테스트로 화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또 많은 내용들을 탐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분 탐색과 동적 기획법,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 해서 네, 이미 구현된 거 가지고 또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단거리 알고리즘. 이런 최단거리 알고리즘 보통 언제 쓰이냐면 이제 게임을 제작하실 때 뭐 2차원이나 3차원 게임이 있을 텐데 뭐 이제 맵에서 플레이어를 맵을 딱 찍었을 때 컴퓨터는 어떻게 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지형과 갈 수 없는 지형을 리스트라는 곳에서 어 이제 노드를 하나씩 탐색합니다. 그래서 최단 거리가 언젠지, 어떻게 가야 가장 빠른 시간을 갈지 실시간으로 알고리즘이 분석이 되어서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맵을 이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회사별로 코딩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라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주어진 시간이 적어서, 그리고 가장 큰 어려운 점은 그 회사에 맞춤 알고리즘이라 되게 정형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문제 난이도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딩 테스트가 아니라 신입을 대상으로 하는 코딩 테스트라서 신입은 포트폴리오나 이런 경력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락을 보통 코딩 테스트의 여부만으로도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알고리즘을 주로 숙지하셔야 되고, 테스트 케이스를 많이 주어주기 때문에 이 테스트 케이스를 최대한 많이 성공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적고 그나마 좀 쉬운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테스트 케이스가 없이 시간 조절을 잘못하면 말릴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도 난이도는 카카오보다는 어렵진 않지만 어, 문제 규모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계속 자신이 코딩 테스트를 많이 푸신다라고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외에도 뭐 NHN 같은 회사는 알고리즘 자체는 쉽지만 삼성과 같다는 평이 많습니다. 삼성에 있는 삼성 SDS 같은 그리고 백준 문제를 주로 낸다고 합니다. 네, 이상 주요 기업의 코딩 테스트가 어떠한 내용들이 있고 어떠한 특징이 있고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그래서 코딩 테스트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딩 테스트를 준비한다는 건 결국엔 내가 자료 구조가 무엇이 있고 어떤 알고리즘 써야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의 그 문제에서 원하는 해결책을 그 기준을 아셔야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이제 연습 문제 겸 풀 수 있는 사이트가 되게 많습니다. 뭐 백준 알고리즘 사이트라든지 프로그래머스, 뭐 해커랭크, 리트코드 같은 이런 사이트에서 가입을 하셔서 내가 원하는 회사에서 주로 출제하는 사이트가 어딘지를 미리 파악하셔서 그 사이트에서 위주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걸 다뤄야 하냐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무조건 많이 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쉬웠던 문제는 정수나 문자를 입력받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나는 실제 코딩 테스트의 문제였던 거는 뭐 문자를 뒤바꿈에도 같은 문자가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 확인 체크라든지 이런 함수를 직접 작성해라 이런 코딩 테스트 문제가 생각나고 조건부문과 반복문은 어떠한 문제든 같이 활용을 해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뭐, 어, 뭐, 뭐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되게 엄청 많은데 뭐 수학 라이브러리가 있을 수 있고 뭐 2차원적인 뭐 그래픽을 찍는 픽셀 같은 라이브러리가 주어졌다는 가정하에 뭐 문제들을 많이 풀기도 합니다. 우측에 있는 사진은 실제 백준에 있는 단계별 문제 내용들입니다. 뭐 1번부터 쭉쭉쭉 보시면 7번까지는 뭐 프로그래밍 언어의 가장 기초되는 문법들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번부터는 이제 실제 자료 구조가 나옵니다. 스택, 큐, 덱, 제귀, 백트래킹. 23번부터는 아까 제가 첫 번째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동적기회법도 나오네요. 그리디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특정한 상황을 성립하게끔 제한하는 겁니다. 제귀 함수 같은 경우에는 분할 정복, 자기 자신의 함수를 다시 호출하여 재활용하는 거죠. 이분 탐색 같은 경우에는 조회 성능을 좀 높이는 자료 구조입니다. 이렇듯 최단거리 알고리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단계별로 쭉 나눠놓은 사이트가 백준 알고리즘 사이트입니다. 알고리즘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한 번쯤은 직접 들어가셔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동적개입법과 최단거리 역추적 같은 경우에는 최소값과 최단거리, 최대값, 최단거리 이런 것들을 최단의 경로로 구하는 문제들이 주로 나옵니다. 이렇듯 단계별로 차근차근 주기적으로 많이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 좋겠냐?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이트를 보시는 방법도 있고 잘 모르시겠으면 알고리즘 문제 해결책이라는 전략책도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문제 해결, 문제가 무엇이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그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풀어 설명하고 그 해결하는 전략에 대해서도 그 책을 만드신 글쓴이 분이 여러 관점에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딩은 결국에는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작성해서 컴퓨터가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인데 일련의 과정인데 그 안에서 디버깅이 어떤 내용이고 디버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완전한 테스트가 될지 또는 뭐 프로그래밍 기초 지식 변수가 무엇이고 자료 구조에 대한 이해에 대한 내용도 1장에서 나옵니다. 4장에서는 이제 알고리즘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복잡도라든지 공간 복잡도 그리고 선형 시간 또는 지수 시간 이런 시간 복잡도에 대한 개념을 상세하게 처음 읽는 사람의 독자를 배려해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 알고리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지식들을 다 섭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을 증명하는 수학적 기납법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한 문제 해결 전략, 그리고 재기업 호출 함수를 어떻게 써야지 시간 복잡도의 요구 사항에 맞춰서 개발을 풀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도 작성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 풀이를 바탕으로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 책을 만약에 다 이해하시면서 보신다면 실제 문제 푸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네, 분할 정복부터는 좀 어려웠었는데요. 이 분할 정복이라는 거는 결국엔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메모리 안에서 어, 트리를 가지고 탐색을 하는 겁니다. 동적 계획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어진 트리 안에서도 자기 자신의 함수에 있는 내용들을 분할하고 다시 호출하여서 재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듯 알고리즘의 문제가 어떤 내용들을 알아야 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들을 풀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책의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시간이 되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질문에 이 링크를 제가 그 다음 사이트에 이전 사이트군요. 이전 사이트에서 링크를 백준 알고리즘 문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딩 테스트는 코딩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알고리즘 및 자료 구조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어,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제 6년차 개발자로서 코딩 테스트가 꼭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얼마나 많이 짜는지에 대한 평상시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지 이 코딩 테스트가 꼭 필수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이유는 요즘에 뭐 챗 GPT나 구글링 같은 경우에 검색을 하다 보면 다 이렇게 해결 과정을 이해할 만한 지식만 있으면 되지 꼭 이거를 손으로 풀 수 있냐 없냐가 회사에서 일을 잘하냐 못하냐를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코딩 테스트를 잘하시는 분이 일을 잘하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을 복습하셔야 되고 기본 자료 구조의 예시로는 배열, 연결 리스트, 스택 큐, 해시 테이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탐색 알고리즘, 정렬 알고리즘, 그리드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상황에 맞게끔 코드를 어떻게 변경하고 리팩토링 해야 되는지 숙지하셔야 제한된 시간 내에 원하는 답변을 작성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백준 알고리즘 사이트, 프로그래머스, 리트코드, 해커랭크 이 사이트를 로그인하셔서 직접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기업마다 코딩 테스트의 그 요구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 요구 사항이 다른 게 왜 다른 걸 말씀드리면 주요 기업이 개발하는 도메인이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넥슨은 게임 기업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커머스 기업이고 카카오나 쿠팡 커머스 기업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알고리즘이 아니죠. 그 검색 위주의 포털 서비스 기능이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원하는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 문제가 발생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원하시는 기업이 있다면 그 문제에 그 기업이 내는 출제하는 유형이나 난이도 등을 미리 파악하셔서 해당 사이트에서 미리미리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 코딩 테스트를 보시기 전에 코딩 테스트에 연관된 템플릿을 내가 미리 개발하던 아이디에다가 세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템플릿이라 하면 내가 주요로 사용하는 뭐 C++ 개발자라면 STL이 될 것 같고 자바 개발자라면 뭐 메서드 함수 수학 함수나 그 다음에 뭐 스트링에 연관된 뭐 정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미리 패키지를 임포트 시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리스트나 딕셔너리 같은 초기화 함수, 입력값을 받은 함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걸 미리 템플릿에 작성해 두면 문제에 딱 원하는 해결 방안들만 미리 추가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으십니다. 따라서 연습 문제와 모의고사를 미리미리 풀어두시고 자신감을 쌓아둔 상태에서 실제 회사에서 코딩 테스트를 보는 것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딩 테스트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실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결국엔 자료 구조로 어떻게 동작할 건지 프로그래머가 실제 제어를 한다라는, 네, 제어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우선 제가 저 아래 하단에 사이트를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비주 알고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실제 소팅이 어떻게 일어나고 배열로는 어, 그래프로 딱 표현을 해줍니다. 이 배열이 어떻게 어떤 형태로 정렬이 되고 뭐 버블 소트를 한다면 정렬이 어떻게 되고 검색을 한다면 실제 그래프가 움직이면서 실시간으로, 네, 그래프가 움직이면서 그 알고리즘의 동작 원리를 이해시킵니다. 어, 이런 소팅 외에도 아까 비트 마스킹, 실제 비트 마스킹이 계산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 리스트를 어떻게 다시 저장해두고 그다음에 링크드 리스트를 같은 경우에는 실제 헤더 값이 다음 밸류를 참조 값으로 참조를 할 텐데 이 리스트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인 스택, 큐, 덱, 그다음에 어레이 같은 내용들을 실제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실시간 자료를 활용해서 공부하실 분들의 내용을 이해하기 때문에, 네,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바이너리 힙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 큐를 구현하기도 하고요. 네, 요구 사항이, 네, 순서대로 이러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힙에서 먼저 가져다 쓰는 거죠. 해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싱이란 게 키를 가지고 밸류를 탐색하는 알고리즘 원리인데, 이 정해진 해시 테이블에다가 키 값을 저장해두고 밸류를 찾아가는 과정을 이 사이트를 참조하시면은 시간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를 시켜줍니다. 네, 다음은 바이너리 서치도 있는데요. 바이너리 서치는 요 우측 사진에서 네 번째 핑크 색깔 트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트리 구조에서 자식 노드가 두 개인 트리입니다. 이 트리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검색 시간 복잡도가 로고 n으로서, 네, 검색에 특화되어 있는 자료 구조입니다. 뭐 단점으로는 정렬을 하면서 인서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서트 비용이 다른 자료 구조보다, 네, 조금 많이 듭니다. 네, 그래프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도나 뭐 네이버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까운 위치 기반 검색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동적 계획법, 그 다음에 트리 같은 경우는 직접, 예, 그림을 사이트에 들어가서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간략하게 기초가 되는, 네, 자료 구조들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 네, 더블릿과 코드업, 정올, 알고스팟 이런 사이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고리즘 문제를 어떻게 풀었고 어떻게 해결했고 나의 코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코드를 바탕으로 내 코드를 한 번 더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사이트들도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알고리즘 사이트 추천 사이트를 말씀드렸고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알고리즘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라는 거는 현실 세계에 있는 내용을 코드로화해서 그 프로그래밍 언어로 현실 문제를 동작을 하게끔 하는 건데요. 그 알고리즘 예시로는 벌불 정렬, 퀵 정렬, 뭐 이진 탐색, BFS, DFS 등이 있습니다. 이 자료 구조라는 건 결국엔 자료를 컴퓨터에서는 데이터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의 그릇이죠. 이 그릇이란 거는 어, 쉽게 말해서 음식을 뭐 둥근 그릇에 놔두냐 또는 네모난 그릇에 놔두냐 아니면 조그만 뭐 도시락 같은 데 놔두냐, 이 그릇을 가지고 뭐 이동을 해서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냄새를 안 나게끔 막는다거나 이런 그릇이라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자료 구조의 그릇에는 배열과 연결 리스트, 스택, 큐, 트리, 그래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릇을 상황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알고리즘을 설계해야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능력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초 CS를 공부하시고 계속
탐색하시고 문제를 푸시고 왜 틀렸는지 고민해 보시고 다른 알고리즘 문제를 잘 푸신 프로그래머들의 코드를 참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고 그 주어진 상황이 내가 이렇게 풀면 될 건지에 대한 미리 추측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쌓는 걸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알고리즘 문제 해결 능력이란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말 그대로 뭐 온라인 코딩 테스트나 다양한 알고리즘 사이트 또는 대회들이 있는데요. 이런 대회에 참석해서 경험 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알고리즘의 중요성은 개발자와 직무에 따라서도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위치 기반 최단거리 알고리즘은 뭐 주로 게임 개발자들이 사용하겠죠. 그 외에도 뭐 정렬이나 아니면 이런 자료 구조에 대해서 주어진 환경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은 뭐 주로 커머스 개발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런 다른 분야에서의 알고리즘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들을 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많이 풀음으로써 개발자로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와 분야별로 어떤 다른 알고리즘이 있는지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실전 영역 강화 기초 C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자는 무엇보다도 기초 CS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기초 CS라 함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 컴퓨터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공학, 정보 보안, 그리고 컴퓨터 논리 개론, 컴퓨터 구조, 운영 체제, 알고리즘, 데이터 분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 CS가 중요한 이유는 해당 기초 CS가 밑바탕에 대야만 기반 지식을 확립할 수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개발 방법에서는 이렇게 기초 CS를 바탕으로 협업과 소통을 진행하셔야 되고 계속적인 학습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1번과 5번에 대한 요약을 하자면 현실에 있는 문제 상황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 CS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듯 기초 CS를 이해하려면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객체 지향과 디자인 패턴에 대한 탐구를 직접 주기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기초 CS에 대해 좀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개발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언제 바뀔지도 모릅니다. C++로 10년 동안 개발을 해왔으나 뭐 이직을 하면 자바로 변경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함수형 언어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코틀린으로도 개발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팀 이동 시에도 팀마다 언어가 다를 수도 있는데 파이썬으로 개발을 시작하였으나 고 언어로 전직해야 된다든지 노드.js로 인형화 개발해왔으나 인력 수급의 문제로 인해 자바로 이직을 한다든지 이렇듯 개발자는 미래의 불확실성한 내용을 언제든 탐구를 해서 자기 걸로 해야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현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 CS를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기초 CS에서 공부를 해서 어떤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백엔드 엔지니어 기준으로 백엔드는 이제 인터넷,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어떻게 통신이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체제라 하면 윈도우나 리눅스 같은 OS 단, 커널 레벨 단에서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스케줄링을 하고 어떻게 유저와 통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프로그래머는 개발 언어로 이제 소통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개발 언어에 대한 하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개발 언어는 이제 문법적인 것 외에도 동작하는 배경이라든지 컴파일하는 과정, 뭐 실행되는 과정, 뭐 디버깅하는 과정, 테스팅하는 과정, 스레드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되고
뭐 자료 구조는 어떻게 써야 되고 알고리즘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버전 컨트롤러 시스템, 뭐 Git에 대한 사용법, GitHub나 GitLab, 버킷, Git 버킷 같은 이런 버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아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란 건 이제 자료를 저장하는 시스템인데요. 파일도 자료 저장하지만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삽입 이상, 삭제 이상 이런 데이터의 불일치성을 사전에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복구, 회피, 복제 같은 서버를 운영 시에 축소하거나 확장할 때 필요한 개념들을 같이 기능들로 제공해 주는데요. 이러한 특징들이 또 이제 데이터마다 달라지는데요. 관계형 DB, 비관계형 DB, NoSQL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아셔야 됩니다. 서버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I,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불려지는 API를 실제 프로토콜 단위로 어떠한 API를 개발할 수 있는지, 프로토콜은 어떤 게 있고, HTTP 예시로 HTTP 프로토콜 패킷의 헤더에는 어떤 값이 있고 바디에는 어떤 값이 있는지 탐구를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웹 보안에 대한 지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보안이라 함은 뭐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해커들이 보통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그 사이트에서 실제 다른 곳에다 스크립트를 넣어서 실제 서버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동작 외에도 다른 해커들이 원하는 동작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개념들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테스트 코드라 하면 내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 의도대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테스트를 다 통과하셔야만 이제 배포와 빌드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과정도 이제 자동화를 시켜야 됩니다. 자동화를 시켜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수동적으로 ID에서 개발자가 직접 손으로 빌드를 하고 손으로 배포할 수 있지만 이제 요구사항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그리고 팀 단위별로 이제 협업을 합니다.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여러 명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배포 파이프라인을 구성해서 자동화를 시켜놔야만 같이 개발한 사람과 규약을 맺어가지고 원하는 결과물을 배포하고 빌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프로그래밍 원리라고 하면은 다수가 만들어 놓은 규칙인 거죠. 객체지향 특징과 원칙 또는 디자인 패턴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같은 프로그래머들끼리 대화에 대한 의사소통을 할 때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예시로 상황을 들어가면 할 수 있지만 디자인 패턴이란 건 현실에 있는 문제들을 패턴화해서 수학의 정석같이 이런 해법들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패턴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회의에서 회의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내용을 쉽게 이해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검색 엔진, 메시지 브로커, 그 다음에 GraphQL, 웹소켓, 웹서버 등등 이제 뭐 데이터 분석 또는 데브옵스 같은 영역으로 점점점 빠져나갈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원활하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초 CS에 대한 내용이 필수입니다. 여기까지 실전 역량 강화 중에서도 기초 CS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번, 5번을 요약한 내용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언어에 대한 내용부터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서 계속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언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프로그래머는 언어에 대한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단어를 많이 알아야 하듯 주 개발 언어에 대한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만 원하는 요구사항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자료 구조, JVM 요소, 메모리 구조, 라이브러리 종류, 컴파일 과정 등이 되게 자바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러한 지식을 안다고 해서 개발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바 언어 외에도 2022년 TOB라는 사이트에서 전 세계적으로 언어에 대한 인기도를 점수를 매겼는데요. 1위가 파이썬이네요. 네, 이건 참고만 해주시고
따라서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시게끔 커리큘럼을 작성하신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실전 역량 강화 중에서도 언어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실전 역량 강화,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위쪽에서 보이는 사진과 같이 웹 개발 시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대표적인 세 가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드.js와 장고, 스프링이 있습니다. 네, 노드.js 먼저 말씀드리면 최신 버전은 2023년 5월 16일 업데이트 되었네요. 네, 공개일 기준으로는 2009년 5월 27일이고 라이센스는 MIT 라이센스입니다. MIT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무료 버전으로 오픈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9년 5월 27일 자바스크립트 오픈소스 기반으로 크롬 V8 비동기 이벤트 처리 라이브러리를 결합하여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입니다. 서버를 구축하는 등 코드를 런타임 환경에서 제공해줍니다. 처음에는 리눅스와 맥 OS만 지원되었으나 2011년도 7월에는 윈도우 버전이 발표되어서 윈도우에서도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빈번한 I/O 처리에 있어서 우수한 성능을 보장하였으며 서버 확장성, 용이성, 무엇보다도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론트엔드 필수 언어에다가 백엔드로서 확장할 수 있는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같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인풋 아웃풋 처리를 해야 되는 서비스에 강점을 내고 있습니다. 패키지 라이브러리에는 NVM이라는 녀석도 있고 npm이라는 패키지 툴도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V8 엔진이기 때문에 비동기 이벤트, 다니엘 스레드 기반으로 동작하는 원리가 있는데요. 네, 이렇듯 노드.js는 자바스크립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장고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고는 2005년도 파이썬의 언어로 만들어졌고 웹 프레임워크이자 풀스택 프레임워크입니다. 그 외에도 플라스크라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둘의 사용도는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고에 웹브라우저 요청이 받았을 때 요청의 흐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웹브라우저에서 유저에 클릭을 하면 장고에서 해당 요청을 캐치해서 URL 디스패처에서 해당 내용의 분기 처리를 한 후에 뷰라는 곳에서 실제 데이터를 분기시킵니다. 뷰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요청이 필요한지 또는 바로 프론트 쪽 모델을 만들어질지에 대한 판단을 한 후에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데이터베이스와 통신을 한 후에 템플릿 엔진을 기반으로 뷰를 만들어서 다시 브라우저한테 프론트 프레임워크한테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그림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고의 특징으로는 관리자 페이지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기도 하고 자주 사용되는 로직을 묶어서 기본 제공해줍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엔티티에 따라 권한을 목록을 제공해줍니다. 단점에는 성능 이슈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크립트 언어다 보니 방대한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성능이 타 정적 프레임워크, 정적 언어를 기반으로 한 프레임워크보다는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전마다 호환성이 되게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장고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입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자바 코틀린 기반의 웹 프레임워크입니다. 2002년도 로드 존슨이라는 개발자가 개발하게 되었고 2003년도 6월에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스프링이라는 유래는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의 스펙을 구현한 EJB의 기술 복잡도의 성능을 탈피하기 위해서 봄이 왔다라는 표현에서 나온 겁니다. 네, 한국은 또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스프링 기반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스프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스프링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포조 방식, 포조라는 것은 자바, 올드 자바, 플레인 올드 자바 오브젝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버전에 상관없이 기존 라이브러리들을 지원하고 호환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특징으로는 AOP라는 게 있습니다. 에스펙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의 약자로서 로깅이나 트랜지션, 보안 등의 모듈을 공통적인 곳에서 처리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AOP를 제어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는 에스펙트 J가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DI가 있습니다. 의존성이라는 것은 실제 객체를 만들어서 JVM 메모리에 있는 힙에 올리는 내용인데요. DI를 통해서 프레임워크가 객체의 생명 주기를 관리하기 때문에 개발자는 메모리적 단에서 실제 메모리를 생성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GC라는 녀석이 적당한 시기에 쓰레기들을 모아서 메모리를 회수하는 것처럼 DI를 프레임워크가 관리하기 때문에 따로 개발자는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IOC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제어의 역전이라는 건 실제 전통적인 방식의 프로그램의 제어권은 프로그래머한테 있었지만 프레임워크한테 넘겨줬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런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장점으로는 관점 지향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객체의 생명 주기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개발자는 개발 생산성이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현대 어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개발자는 프레임워크 없이 개발을 하기에는 금전적인 돈과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프레임워크에 대한 현대사회의 프로그래머는 이해가 필수입니다. 여기까지 실제형 역량 강화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를 설명드렸습니다. 개발자는 그 외에도 개발 역량 또는 커리어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팁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초 CS나 알고리즘, 자료구조도 무조건 알아야 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기초 CS에 대한 내용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팁을 말씀드리면 커뮤니티 활동이나 블로그 활동 또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지식을 축적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개발자는 입으로 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나의 프로그래밍 지식을 실제 현업에다가 코드를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 업무를 경험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개발자의 커리어에 또 신입으로 취업하는 경우와 경력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나눠지는데요. 신입으로 취업하는 경우에 대상 타겟이 어떤 회사인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 신입이 갈 수 있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SI나 디지털 에이전시에 취업하는 경우, 전통 대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IT 대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스타트업에 취업하는 경우,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외국계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병역 특례로 취업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SI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SI 개발자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고 업무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업무를 빠르게 배우는 장점이 있지만 환경에 열악하여 초기 경험을 쌓고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트업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은 SI만큼이나 업무 강도가 높지만 자사 제품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기술 분야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스타트업에 배울 수 있는 선배 엔지니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취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기업 같은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개발 분야를 맡을 수 있습니다. 워낙 회사가 방대하다 보니 팀을 필요한 곳에서 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점으로는 충분한 개발 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첫 회사로서 강력히 추천드리는 회사입니다. 그 외에도 외국계 기업이나 병역 특례로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게끔 고려해 주시고 장점과 단점을 잘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경력으로 직장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이전 경력이 어떤 도메인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주 언어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직하려는 회사의 도메인과 나의 앞으로의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경을 하시고 요즘에는 커피챗이라든지 아니면 크몽이나 타린 같은 곳에서 실제 현업자들의 멘토링을 일회성으로 받으셔서 해당 기업에서 개발하는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맞는지 한 번 더 체크해보고 이직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실전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업계 동향 파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업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IT 트렌드를 바라보는 소프트웨어 관점이 있으셔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 단순히 기업 리스트를 나열한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어떤 업계들이 있고 동종 업계들이 어떤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어떤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려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보통 이런
동향 파악을 위한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는 가트너 피어스 인사이트라는 사이트에서도 동향을 계속 주기적으로 뭐 알람이라든지 메일로 주고 있고, G2 크라우드라는 가트너사의 비슷한 소프트웨어 리스트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뉴스 형식으로 피드받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개발 분야는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해서 내가 가진 능력이 어느 부분에서 또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주기적으로 계속 자신의 개발 블로그 글 또는 개발자 컨퍼런스에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뭐 개발 단체에서 해당 내용의 업계 동향 파악에 대해서 뭐 토론을 한다든지에 대한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개발자 동향 파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개발자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자는 어, 자신의 그런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개발자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연관 타 부서, 탄 팀원들과도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개발 용어들을 타 팀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기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 프로세스를 잘 알아야 하고 정확히 무엇을 만드는지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개발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임팩트가 되어서 이 부분이 뭐 중점적으로 QA가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기획이 뭐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운영 시에 문제가 발생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운영자 관점에서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개발 프로세스를 잘 알기 위해서는 어, 단순히 코딩을 잘한다는 게 아닌 전반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한 번쯤은 참여를 해보셔야 됩니다. 개발 프로세스라는 것은 보통 기획을 바탕으로 소스를 이슈 단위로 개발을 한 후에 소스 코드를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코드 리뷰를 해서 실제 브랜치를 머지해서 실제 라이브 상황에서 운영을 하고, 그 운영 시에 나오는 이슈들을 회사의 위키 페이지나 또는 타 팀원들에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무엇을 만드는지에 대한 경계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요. 비즈니스 로직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개발 생산성이 해당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주어진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항상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만족을 하시려면 그만큼 내가 무엇을 개발하고 왜 개발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개발해야 되는지 알려면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또는 나머지 PM분들과도 소통을 잘 해야 됩니다.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시키는 게 아니라 회사의 가치를 투영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구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개발 프로세스를 이해하셔야 하고, 본인이 파악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중요하고, 그리고 왜 개발해야 되는지, 어떤 개발을 할 때 어떤 이슈가 있는지 미리미리 파악을 한 다음에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발 브랜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평생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21세기에 개발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저와 같이 강의를 찍는다거나, 아니면 주니어 개발자들에게 멘토링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해당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상세히 발표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개발자는 어떻게 자신의 브랜드를 타 회사 또는 개발자 또는 인사팀에게 어필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GitHub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GitHub에서 온라인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기도 하지만 커뮤니티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개발자가 자신이 작업한 내용을 공개하여서 역량을 강조하기도 하고, 포트폴리오를 활용하게끔 사이트를 만드는 Git 액션이라는 Git 페이지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그래픽 디자이너나 아니면 타 부서와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에다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등록하여 포트폴리오 관리를 유지하고 기술력을 보여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링크드인으로 자신의 프로필을 작성해놓고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헷갈리지 않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링크드인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만들다 보면 나의 도메인과 비슷한 회사의 인사팀이 이제 연락이 와서 뭐 면접에 제의도 오기도 하고, 면접 외에도
뭐 강의를 부탁하거나 이런 마케터들에게 연락이 주로 온 적도 있습니다. 네, 이렇듯 네트워크를 주기적으로 쓰시는 것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개발 블로그를 작성드린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듯 네, 퍼스널 트레이닝, 자신의 브랜딩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개발자들은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렇듯 개발자 개개인이 브랜딩을 가진다면 좋은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브랜드 기술은 고용주들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신뢰나 신용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 브랜딩의 핵심은 일관성과 진정성이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팀원들에게도 신뢰도를 줄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회사 더 큰 관점에서 회사에서도 그 브랜드가 높은 개발자가 자신의 팀에 있다고 하면은 회사 가치가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개발자보다 브랜드가 강한 개발자가 보통 13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봉도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평판은 종종 그가 일하는 조직으로 확대되는데 그 조직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제조스는 당신의 브랜드는 당신의 자리에 없을 때 당신이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퍼스널 브랜딩은 21세기의 개발자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사람의 블로그 글에 게시글을 작성한다거나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책을 집필하는 것도 이 방법이 있습니다. 또 잡지를 쓴다거나 나만의 팟캐스트를 만든다거나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나의 개발 지식을 소통하는 방법도 있고 네, 소셜미디어, 뭐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해서 개발 지식을 짧게 만들어서 공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역 상용자 개발자를 위한 코드 캠프에서 발표를 한다거나 대규모 개발자 회의, 뭐 네이버나 라인 또는 쿠팡, 토스, 뭐 넥슨 같은 회사에서는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개발자 회의에서 발표하는 것도 그 사람의 퍼스널 브랜딩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또는 인기 있는 오픈소스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해서 실제 PR을 날려서 자신의 코드가 오픈소스에 반영된다면 오픈소스 컨트리뷰터가 되어서 브랜딩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위한 가치 창출을 위해서 하는 무료 가치 플러스 또는 뭐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을 찍다 보면은 뭐 실제 협업이나 제의가 오기 때문에 유료 금전적인 도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자신이 하고 싶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청중이 원하는 것을 같이 한다면은 자신의 없던 꿈도 발견할 수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제한하지 말고 이런 브랜딩 활동을 꾸준히 한다 보면 개발자로서의 성장 외에도 좋은 인맥,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개발자는 퍼스널 브랜딩을 하셔서 뭐 취업 외에도 평생 직장을 가지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시느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코딩 테스트 및 알고리즘 실전 역량 강화에 대해서 발표한 알렉스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